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은행 PWM 잠실센터에서 근무하는 최홍석 PB 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딱 점심 식사하시고 제일 졸려오신 황금 타임이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 전 시간에서 들으셨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죠. 2020년까지 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대략 한 강남에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이 한 몇 배 정도가 올랐을까요? 그렇죠? 많이 굉장히 많이 오른 인기 부동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한 두 배, 두 배 좀 못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면 현재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같은 기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 2020년 지금까지 대략 한 몇 배 정도가 올랐을까요? 네, 한 3.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데 뭐 언택, 뭐, 뭐 테크 성장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주가 지수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올랐을까요? 대략 한 10년 동안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론 이제 부동산도 저희가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자산 배분이 좀 필요해지고 심지어는 금리는 0%대 지금 은행 가보시면 대부분 정기예금 금리는 한 1%대 저축은행을 가시더라도 대략 한 1.5%대를 주면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동산도 관심이 많으시고 은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드머니 이렇게 자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으로 잡은 거는 영원히 이기는 투자라는 좀 다소 당돌한 이 주제로 한번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보시면 주식 시장에 막상 들어가려고 해도 코로나는 뭐 이미 잊혀진 지 오래죠.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수소차나 여러 테마들이 주가 지수를 막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제도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과연 지금처럼 막 주식이 화랑으로 모든 자산들이 비싸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이 주식의 기본 이 펀더멘탈을 설명하는 경기는 과연 주식이 오른 것만큼 추후에 코로나를 이겨내고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그 부분을 대부분 다 설명해 드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요. 흔히 증시에서는 그 강세장을 황소에 비유를 합니다. 불마켓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약세장은 베어마켓, 곰에 비유를 하거든요. 아마 캠핑이나 혹은 뭐 예전에 이렇게 놀러 가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한참 이렇게 즐기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소들은 신나가지고 여전히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화랑이라는 거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현재부터는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최근 들어서 자산을 증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금리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예금 자산으로만 가지고는 자산을 증식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체감적으로 이렇게 감으로 이게 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그거를 한번 체감하실 수 있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혹시 72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72의 법칙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00년도 7%를 받는 2000년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산이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72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금리가 7%면 자산이 2배가 되기까지 72를 7로 나누게 되면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대부터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20년 전에는 7%의 금리를 주는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테크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었던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 2010년이 되니까 지난 10년보다 금리가 한 3%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2의 법칙에 의거해서 향후에 예전에는 한 7% 금리를 받으면 10년 정도면 내 자산이 2배로 증식이 될 수 있었는데 4%로 줄어들게 되니까 갑자기 이 10년이 18년으로 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산을 2배로 증식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미중 갈등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서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고, 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지금 수준에서는 한 1.2% 정도의 금리를 정기예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약 3%가 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자산이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8년이 늘었죠. 8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2020년까지 또 다른 10년이 지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 3%가 줄지 않았습니다. 한 2.8%, 3%가 덜 줄었는데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보시면 42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빈부의 격차 문제가 점점 더 생기고, 기존에 자산을 증식하셨던 분들이랑 현재 세대들이랑 이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점점 커지게 된다고 해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한 10년 전, 최소한 1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한 4% 정도를 타겟팅할 수 있는 자산들을 배분을 쫙 깔아놓으면 그래도 자산 배분에 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고착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자산 증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사실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처럼 금리가 높았을 때, 그리고 전 세계가 성장을 계속 만들어냈을 때를 올드 노멀이라고 했습니다. 고금리 고성장 시대였고요. 현재는 금리도 줄어들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성장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 시기인데요.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직관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이제 내가 투자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 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보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위험이고요. 이쪽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내가 예전에는 고성장 고금리 시절에는 내가 이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못 미치는 기대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투자자의
리스크 대비 수익의 기대가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뉴 노멀 저금리 저성장이라고 불리는 모습이 예전과 달라진 점은 이 차트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가운데 음영친 부분이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었던 구간을 표시한 차트인데요. 이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IT 버블 당시였었고요. 이때가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혹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다시금 경기 침체로 2020년 2월부터 미국은 공식적으로 침체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매번 그 침체가 오기 직전부터 이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이런 차트를 나타낸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한 6%에 머물러 있었던 시중금리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침체가 나타날 때마다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0%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경기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자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 근데 투자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투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익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게 최근에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공통된 두려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혹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 하워드 막스라는 가치 투자의 대가시고요. 그다음에 오크트리 캐피탈이라는 매니지먼트사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운영 자산 규모는 약 150조 정도가 되는데 이분이 이분의 저서인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뛰어난 투자자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향후의 트렌드를 추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의 경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뛰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게 필요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몰빵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나스닥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 뭐 S&P 500, 한국 시장도 괜찮습니다. 다 좋은데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가격을 보고 투자하느냐 혹은 이 기업 혹은 이 국가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서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거야. 실적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 참여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자 팔자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매 초마다 변하는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같은 경우는 초 단위 혹은 분 단위로 매번 바뀝니다. 사자 팔자에 의해서 막 바뀌죠. 근데 이걸 가치로 아마 판단을 해보시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까요? 혹은 미국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천천히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여기서 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실 것 같습니까? 여길 것 같으신가요?
여기 정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나는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지키면서 자산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지만 막상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본인의 주관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기업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솔직히 아직 물론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경기가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주가가 뜬 것만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놓치면 더 수익을 쫓아가기 힘들어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의 하락 국면에서는 공포가 투자자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 상승 국면에서는 탐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와 탐욕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가격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라고 했을 때 그럼 향후의 트렌드, 코로나 때문에 생긴 트렌드는 아니지만 사실 2,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금융시장 혹은 글로벌 자산시장의 트렌드는 요 세 가지 정도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승자 독식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진 기업이 더 많이 갖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가진 국가가 점점 더 그 덩어리를 키워나가게 되는 그 현상을 승자 독식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좀 득세를 하면서 자유무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후퇴되고 보호무역이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승자 독식 구조는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자율주행 혹은 우주선을 발사한 다음에 그 연료통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테슬라 같은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있고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변화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트렌드는 이 세 가지로 딱 집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가 차트로 좀 전에 트렌드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마존 주식이죠. 지난 10년 대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는 차트의 패턴을 기하급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기하급수 성장, 승자독식 이런 부분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0위부터 10위 정도까지의 이 기업을 도식화를 시켜놓은 건데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스닥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보다 약 한 3배, S&P 500이 3배 오르고 나스닥은 한 5배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한국은 한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0.8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못 올랐거든요. 성장의 대부분이 선진국, 즉 미국,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몰려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시장 환경은 저금리, 트렌드는 분명히 그렇게 서 있고 향후의 기하급수적 성장, 승자독식 구조는 강화되고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탄탄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컨셉을 갖고 가야 되냐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워렌 버핏이라고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치 투자의 대부시고요. 전설적인 투자자신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투자, 기업을 골라내는 컨셉, 핵심 컨셉을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고 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걸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은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해자가 뭘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중세 한 성인데요. 성곽이 가운데 있고요. 예전에는 보시면 뭐 여행 다니실 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곽을 주변으로 이렇게 연못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외적 혹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워렌 버핏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을 이 성곽에 비유를 합니다. 사실 해자가 이 연못을 도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도랑을 의미하는 한문이고 영어로는 모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코노믹 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못이 모트고 한문으로는 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결국 투자의 관건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 경쟁 우위를 다른 기업이 침입해 들어올 수 없도록 굉장히 넓은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향후에 투자하는 기업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뭔가 불안하고 향후에 성장 이걸 담보할 수 있을까?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가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치로 돌아가게 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넓은 해자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자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넓고 좁고 해자가 없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빌어서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해자라는 거는 한 기업이 향후 독점적 경쟁 우위를 최소한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류를 보통 해자가 없거나 혹은 해자가 있거나 혹은 넓은 해자가 있거나 경쟁 우위가 아주 넓게 있거나 보통으로 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은 20년 아주 넓은 해자를 갖고 있으면 20년 동안 어떠한 한 기업이 갖고 있는 독점적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년보다는 적고 한 1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이 넓고 좁음을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가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넓은 해자를 갖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좁은 해자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 우위가 있는 것은 맞는데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마이크론이나 혹은 SK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독점적 경쟁 우위를 허물어뜨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벤츠 자동차 회사 있죠. 자동차 회사도 벤츠 굉장히 잘 나갑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도 좁은 해자가 있긴 있는데 좁은 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폭스바겐도 있고 그다음에 BMW도 있고 언제든지 이 기업들이 10년 정도면 벤츠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쟁력으로 향후 한 20년 동안 이 경제적 우위를 독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을 판단하는 첫 번째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흔히 뭐 아마존, 디즈니는 컨텐츠로 굉장히 넓은 해자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뒤에 제가 자료에는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해자를 평가하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이런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뭐 특허권이나 혹은 컨텐츠 갖고 있는 것들 브랜드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환 비용이 있고요. 네트워크 효과나 그런 비용 우위, 효율적 규모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략 한 요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무형자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여행을 가보시면 대부분의 나라의 백화점 꼭대기에는 디즈니 매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이걸 사달라고 막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해자의 실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비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는 기업에서 대부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사용해서 이걸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순간에 뭐 한글이나 혹은 뭐 애플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업에서 지불해야 되는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해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까지는 이제 해자와 이런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다음번 컨셉, 트렌드를 따라가는 투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하급수 성장,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의 대상을 정할 때는 대부분 한 시장에 좀 쏠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특히 나스닥 혹은 S&P 500의 대장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만 굉장히 좋아하시고 대부분의 자산이 이쪽으로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4차 산업혁명 혹은 언택, IT 이런 것들은 디지털이랑 바이오, 물리학의 사실 융복합입니다. 디지털을 활용해서 물리학이 또 한 번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의학도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빅데이터, 나노, 로봇공학, 뭐 바이오 정보, 혁신금융, 이렇게 한 9가지 정도의 테마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종목만 혹은 한 대여섯 개 종목만 투자한다기보다는 이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사실 이쪽 각각의 테마에서 승자 독식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아마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를 할 때는 저런 테마에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각 테마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한번 이걸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일 가족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코스피 지수를 추정 혹은 나스닥, S&P 500을 추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ETF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ETF를 사게 되시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많이 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차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테슬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향후에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기본 전제가 경기의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 안전마진도 지키고 그 다음에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동일 가중입니다. 개별 종목을 다 동일한 비중으로 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종목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 30%를 담는 게 아니고 100종목이면 한 종목당 1%씩 쫙 까는 겁니다.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이런 기업들한테 담으면 되는 거죠. 이런 향후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류 문명에서 뭔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트렌드가 있는 이런 테마의 1등 기업들의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유동성도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적절히 싸졌을 때, 그 다음에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잘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결과적으로는 투자 수익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격이라는 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지만, 사실 투자 수익은 성장과 시간의 함수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장기 차트인데요. 1800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혹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금에 투자했을 때, 이게 만약에 1800년도에 일부를 투자했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0년도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라는 차트입니다. 2,700만 불이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물론 이런 대공황 시기나 이런 금융위기 당시에는 여기는 차트가 길게 늘어져서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7, 80%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시장에 머물러 계시고 시장이 만들어내는 뭔가의 성장에 장기간 투자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굉장히 손쉽게 이런 투자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략 주식이랑 채권으로 만약 간단하게 분산을 해보면요. 전 세계에서 주식이랑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대 60 정도가 됩니다. 혹은 주식이 많아지면 45대 55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크게 변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배분 비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다 투자했겠죠. 그럼 주식 100%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한 40대 60 혹은 45대 55라는 비율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자산 배분의 비율일 수도 있고 가장 손쉬운 투자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결국은 성장과 시간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100년 동안에 미국의 기업이 미국이 갖고 있는 실질 GDP, 미국이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미국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축적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 위에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S&P 500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거든요. 사실 가치는 이게 일정하게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방향도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서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를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사실 어렵지 않게 자산 배분을 하실 수 있고 결국은 아주 손쉽게 이런 성장률 혹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 먹거리를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석 팀장님 고맙습니다. 요즘 그 경제활동 위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을 받았었는데 정말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연사께서 직접 질문을 몇 가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아마 현장에 계실 텐데 끝나고 나서 등록 데스크에서 저희가 소중한 그 마음 주신 데 대해서 경품 마련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주린입니다. 네, 학생인 것 같아요. 회사에 아니네요. 예. 주린이라고 얘기하는군요. 회사에 저 같은 주린이들도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 저 같은 주린이도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금을 꾸준히 사는 게 나은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주셨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을 좀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서 부동산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앞서서 부동산 세션에서 들은 거랑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그 시중에 이런 위기가 생겨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부분 금융자산 혹은 실물자산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잘 반영을 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 시장에 가격이 반영되는 데까지 대략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역시 성장률의 함수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좀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면서 침체기로 약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도 거의 제로 수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부동산에 투자할 일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일본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네. 죄송합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성장이 없으니까 디플레이션입니다. 자산이 지금보다 1년이 지나면 가격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사면 이 자산은 1년 후 혹은 2년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차이점이 큰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토 토지의 한 90% 정도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살짝 이제 잘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하면 규제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게 되고, 지금은 저금리 시기지만 부동산을 사게 되면 최소한 부동산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유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혹은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0%입니다. 금리가. 근데 추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어서 부동산을 사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대출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합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추후에 경기가 살아났을 때 물론 자산 가격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주식, 채권, 부동산, 골드, 달러 이런 대표적인 자산군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전에 답변하신 분께는 답변 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폐 가치가 절하되는 데 있어서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데 골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는 꼭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달러도 들어가면 좋고요. 근데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달러보다는 골드가 약간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에 다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전체 자산의 한 1, 20% 정도는 골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 해자가 있거나 이런 가치 투자가 가능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한 30% 정도, 이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구조화를 좀 시켜 놓으시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 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향후 대비 차원에서 일반 서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런 안전자산을 보유해서 운영하면 적당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답변이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랜 시간 주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좋았던 구간도 있었지만 대단하네요. 예. 결국 욕심을 부리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고 재테크의 자신감을 잃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자신감과 멘탈을 다잡고 다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능수능란한 투자자, 아무리 경험이 많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본인 앞에 이 폭락 혹은 폭등으로 생겨버린 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힘들고 혹은 너무 사고 싶고 혹은 너무 팔고 싶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자산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산다고 하면 가치보다 충분히 싼 가격에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많이 공부하고 본인의 감정을 제3자의 시점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좀 냉철한 관점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야 될까요? 네?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네, 맞습니다. 네. 뭐 주식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통 보면 내 말이 맞아. 너는 아니야. 넌 잘못된 생각이야 하고 이 의견을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고수는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꼭 다들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